교수님은 시장 기대는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강민승님도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 연준도 오락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세요, 교수님은? 뭐 더 올릴까요? 오락가락하고 네.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파월 장관이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항상 데이터를 보겠다고. 그거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뭐 PC를 또 중요한다는데 우리는 CPI 갖고 지금 떠들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변동성이 많잖아요. 또 뭐 유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PC는 이제 또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파월 장관이 얘기하기를 항상 우린 PC를 좀 중요시한다. CPI도 보지 마 그랬단 네. 말이에요. PC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엔 동결인데 네. 앞으로 2번 더 올리고 싶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점도표상의 연준 위원들이 거의 뭐 80%가 한 번에서 2번 인상하는 도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작년부터 1년 동안 저 점도표 예전부터 봤는데 처음에 3%일 때 그때 이미 5.25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75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 그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뭐 폴보커 시대도 어주반지인가 걔가 걔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양반께서 네. 인플레이션 좀 잡혔어 하고 내렸다가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붙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파월 장관이 존경하는 사람이 폴보커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올해 물 건너갔고 그러면 오를 가능성은 좀 높다. 이 상태에서 그냥 간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보통 아시지만 제일 짧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7개월이었고 이게 지금 한 6, 7번의 침체기에서 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대로 갔죠. 네. 그러면 이제 각오해야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금리로 인하는 가는구나. 네.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이 인하는 상태에서 없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지금 뭐 그렇죠. 인하한다, 뭐 한다, 올라간다, 다 끝났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다 시장에서 이게 움직여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주장이에요. 돈이 돌아야.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연준에 계신 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들의 말이 더 맞겠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하는 아니고 이제 동결을 언제부터 본격적인 동결 그 스탑앤 고의 그 시점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조금 얘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우리나라 그건 틀린 게 하나 있죠. 네. 저희 나라가 아시지만 호주하고 저 기억나실 거예요. 이찬희 총재가 누누이 호주를 좀 지켜본다. 네. 호주랑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던졌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한 30년 전부터 호주, 캐나다 금리하고 우리가 커플링 현상이 있어요. 미국하고는 디커플링이 되는데도 네. 그게 이제 증명이 돼가지고 언젠가부터 자꾸 호주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호주가 이걸 올렸잖아요. 저번에 올리고 두 번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1월 달 회의 때 그랬어요. 호주도 올리지 않았냐. 상하 데이터를 네.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또 올렸어요. 그럼 이제 이찬희 총재 입장에서 근데 우리 금통위원도 뭐라 그랬어요?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저는 안 올리기를 바라지만 네. 올릴 수도 있다는 걸 7월 금통위에서.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두시는 게 낫죠. 7월에 만약 안 올리면 미국이 이번에 스킵했으니까 다음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갭이 더 확 벌어지잖아요. 격차가 나니까요. 그건 네. 좀 난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는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도 첫 번째 키워드가 7월 금통위입니다. 그리고 하락폭 축소, 물론 뭐 집이니까 집값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값 띄우기 물음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자, 금통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연준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통위의 선택도 이 연준의 그 발언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럼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는 지금 총재께서는 이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앞으로 네. 한 달 동안은. 네. 왜냐하면 또 나름대로 그 현 정부의 어떤 약간 관치 정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살짝 요새 냈거든요. 예. 워딩으로. 네. 뭐 중앙 집권이 이렇게 좀 너무 창결하면 통화 정책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살짝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그동안 따라줬다는 얘기죠. 뭐냐면 물가 안정 정책이 1번인데 금융도 보겠다를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총재가. 근데 원래 그건 아닌데. 네. 근데 그 자꾸 얘기하다 좀 약간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그럼 올릴 마음의 준비를 일단 된 거죠. 네. 호주 올렸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빠져나갈 근육이 없어요. 총재께서 호주 올리면 따라가겠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도 보겠지만이란 전제를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것 같지, 저 환율이요. 네. 약간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시잖아요. 국민연금이 막 퍼버가지고 지금 달러 저 해가지고 환율 약간 멈췄는데 조금만 하면 또 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창용 총재가 좀 여지껏 잘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올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여. 호주하고 캐나다 다 올렸기 때문에. 근데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는 그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그걸로 또 그냥 누르고 갈 수 있는데 가계 연체 부분이 또 심각하니까 또 꾹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터지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답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뭐 연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뉘앙스로 미리 가는 것이 도리어 시장에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가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걸 받으면 끌려가면 사실 대응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실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네. 0.25. 지금 0.25 오르는 거하고 안 오르는 거하고 지금 연체자 이런 분들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냥 상징적으로라도. 네, 근데 주위에서 자꾸 시장 괜찮다고 하면 안 괜찮은 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그 교수님이 예상하신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만약에 금리를 기준금리가 7월에 금통위가 좀 올렸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0.25를 올리면 네. 저 변동금리 코픽스 기준이 6개월 단위인 게 대부분이에요. 네. 가계 부동산에 투입된 대출 부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대출 이자는 특별한 분들 빼고는 다 6개월 변동금리를 해놨다고요. 네. 그럼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1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안 올렸다가 내년에 올리면 같이 이렇게 폭탄으로 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숨을 돌리려면 지금 7월에 올려주면 12월까지는 당장 현재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올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받으신 분들은 올릴 수가 있겠죠. 3개월짜리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에 그분들은 조금 오르겠죠. 근데 이분들은 이미 4%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코픽스 가상금리가 그렇다고 코픽스 가상금리가요.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네.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버틴다고 판단하면 해외에서 조달금리가 신용도가 있어지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코픽스 가상금리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도리어 그죠? 그런 걸 같이 생각해야지 그냥 너무 올린다 내린다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가 똑같이 간다라고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변동금리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지금 경제 환경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만약에 무역이 잘 됐어요. 막 들어와요. 그럼 뭐 환율 내라고 이러면 또 여유잖아요. 오히려. 네. 네,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잠 못 주무시겠죠. 그거 다 네. 파악하셔야 되니까. 예. 네. 지금 복습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자, 세경신 님이 호킹 스킵이던가요? 매파적 동결의 원어가 아닙니다. 호키쉬 스킵이라고 정철진 평론가께서 호크가 매니까 매파적 동결 호키쉬 스킵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고 그러면 자 그럼 일단 거시적으로 그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은 저희가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이번엔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통계를 내놨는데 전국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그 교수님의 그 절대적인 신뢰는 별로 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저희가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5달 연속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도 통화인데 회신을 못 받았는데요. 네. 일단 통계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통계 가치가 없다. 네, 제가 이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였었고 제가 볼 때 이제 강경하게 나가야지 주간 동향이 전 세계에 있는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간 동향의 표본이 안 돼요. 일단 기본 부동산은 이 장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반복 매매 모형이라는 걸 써요. 그러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 단지 한 유형이 모델이 2번 이상 거래가 돼야 그걸 표본으로 데이터를 잡는데 일주일 안에 거래가 되는 게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으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뭐 표본이 5건 가지고도 없잖아요. 하고 뭐 6건 가지고도 하고 그렇죠. 그거가 표본이 평균가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 표본이 없는 걸 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표본 중에서도 또 개인적인 매가를 자기가 호가를 넣는다니까 부동산 직원들이 그러면 이건 통계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네. 자꾸 0.03이 10억이면 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억이 100만 원 올린 건 수수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KB 통계 있지 않습니까? 네. KB 통계는 도리어 요즘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한국 부동산원은 전신이 한국감정원이에요. 예, 예. 감정 평가하던 분들이 하던데요. 그분들이 업무의 역량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러니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금 확대해가지고 부동산원을 선출한 거예요. 네네. 했는데 이 통계가 KB에 있단 말이에요. 국가 통계가 그걸 가져왔죠. 네. 가져와서 조금 뭐 맞춰가지고 썼는데 그 자체의 통계가 지금 약간 미스가 나잖아요. 주간 동향이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죠? 예. 폭이 좁고 낮고 이러니까. 근데 KB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생각해서 부동산 대출 받을 때 어느 통계를 쓸까요? KB 통계를 네. 쓰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KB 통계. 돈을 빌려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일단 정리됐죠. 일단은 그 이단은 뭐냐면 KB의 지금 데이터는 제가 팩트상으로 이게 상승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이 저번 주, 그러니까 저저번 주가 0.3이었으면 0.1까지 줄었다가 마이너스요. 지금 마이너스 0.3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네. 하락폭이 커졌어요. 예. 이번 주에. 저번에도 한번 앵커님께서 KB 내려갔네 그랬잖아요. 네, 네. KB가 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언론들이 KB 걸 잘 안 실어요. 근데 기사가 그렇게 안 싫다. 많이 안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기자들이 문제인 거죠. 왜? 두 개를 같이 해줘야 공정하고 균형점이 있는데 자기들한테 이로운 것만 실잖아요. 근데 그 이로운 것 자체가 신뢰도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하고 감사원에다 공식으로 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네. 이제 그 주택검증위원회라고 생겼다 그랬잖아요. 주택통계. 네, 네. 거기에 위원장님을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알거든요. 그분한테도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통계 없애도 돼요. 전혀 해외에서도 뭐라고 안 그러고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제 없앨 때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대법원에서 아이러니한 게 이때도 뭐 질문에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그거를 옆치기라고 표현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네. 옆으로 압박을 주고 있어요. 아.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아, 그럼 통계를 아까 유지하라고? 네, 질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이 네. 아까 통화 전에 그러셨잖아요. 네, 네. 무슨 뭐 등기 안 되고 예, 이런 거 예, 물어보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네, 연결해서 네. 또 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과 네. 그러면 부동산원의 저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해져서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아직 답변이 네.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것과 조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기사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한 매체에서 재밌는 기사를 썼는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하고 법원의 등기 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매체가. 그랬더니 두 가지 사례가 포착이 됐어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나왔고 나머지도 다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지난 4월에 60억 원에 거래돼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청담동. 기사를 내놓은 서초구 반포자입니다. 반포자에. 전용 면적 194제곱미터. 근데 한 달 만인 5월 24일에 거래 취소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동양 파라곤 전용 224제곱미터는 4월 26일에 68억 원에 거래가 돼서 뭐 역대 최고가를 최고가 찍었다. 찍었죠. 이제 다시 맞아요. 살아난다 했는데 네. 6월 15일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설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거래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그렇게 된 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그 완벽한 기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4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통상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이 통상적으로는 2달에서 3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7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네. 근데 하여간 그렇게 비싼 집이면 웬만하면 등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팩트를 제가 정리해 왔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네. 될 텐데 저 자료 가져왔거든요. 예, 제가 한번 예. 보시면 일단 대법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 저기 그 써놨잖아요. 보시면 예. 작년 그 8월 18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네. 시행을 하면서 제가 워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가격 동향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네네. 기대한다라고 이 대법원 관계자가 얘기하면서 이걸 시향에다 던진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그 그림 포탈이 제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것 중에 빨간 박스가 있죠. 네. 빨간 박스에 여기 등기 정보 제공 요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들어가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지역까지 서초 뭐 이 구 이래가지고 쭉 떠요. 등기된 것만. 예. 그러니까 등기가 된 것만 이제 쭉 뜬다는 게 보이잖아요. 예. 보이면 그 얘기는 뭐예요? 등기 안 된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거래 계약 거래된 신고는 거랑 비교를 됐지만 해보면 되는군요. 네. 안 된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비교 체크 크로스가 돼요. 네. 크로스 체크가 되는데 사실 알고 있었지만 이것까지 하면 부동산원이 사실 면이 좀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보시면 이 말을 왜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전 세계가 해보니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100년 넘게 해보니 3개월 이상 계속 거래된 것들을 3개월 통합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4개월 초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째가 누적돼서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예.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데다 반복 매매가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계 표본이 충실해요. 그러니까 지수도 충실해요. 그러니까 케이서실러 지수를 S&P에서 샀잖아요. 너무 네,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샀는데 그러면 부동산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8월 18일에 공개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자료에 6월부터 제공을 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좀 아까 소유권 뭐랬어요? 석 세 달을 달이라고 걸린다 그랬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통계 전문가들이요, 부동산 관계자들이요, 이거 AI로 오픈할 테니 미국이나 해외처럼 선진국 형으로 3개월 누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으세요 할 수 있죠. 제공한 거예요, 자료를.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부동산원이 부동산원이 해야 해야죠.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연결되죠? 네네. 네네. 근데 부동산원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아, 주간 동향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걸로 다시 오는 거예요. 괜히 국민들 피곤하게 흔들지 말고 네. 월말로 하고 해외는 또 이제 덩어리로 해요. 구단위, 동몇 이런 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신뢰도도 없는 표본을 가지고 동별로 장난치기 좋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지금 데이터가 된 거예요. 주간 동향이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월간 동향으로 바꾸든지 바꾸게 되면 이 데이터가 추적돼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 3개월 동안 닫아놓고 3개월 뒤부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면 거의 적중하죠.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가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집값 동향이라는 거의 기준 가격 자체도 네. 매매된 매매가 그 매매 시점에 그 거래된 그거가 아니라 소유권 완료된 이전이 거로- 이전 그렇죠.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그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네요. 그러면 이제 가짜 거래 신고도 없어지죠. 없어지겠죠. 저번에도 한 네. 말씀드렸죠.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서 그 동네 집을 한 10개 산 거예요. 서로 셋이서 사고 팔면 주고받으면서 올렸군요. 올리고 네.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됐죠. 네.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죠. 왜? 우리 지금 BTS 페스트 한다며요. 네. 세계 1위인 국가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원이 한국 최고,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 최고의 통계기관이라고. 네. 야, 그거 내려야죠, 솔직히. 무슨 세계 최고예요. 그죠? 그거 내리시고, 이거 다 정리되고 나면 올리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대법원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규섭 님도 매매가가 아닌 등기 완료 가격으로 맞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등기 기본이죠. 실거래가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러셨네요. 통정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통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매를 해놓고 한 달 있다 취소하고 맞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건 거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현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깜짝 놀랄 텐데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 네. 앵커님이 일을 탁 질문 잘 주셔가지고 예.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자 읽어드린 대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31건 중에요. 요새 막 가격들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는데 저기 보시면 잠실 주공 네. 다 해가지고 31건 중에 거래가 된 게 31건이란 말씀이죠. 1월 달부터. 네. 그러면 보통 3, 4, 5월엔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건만 거래됐어요. 6월 현재. 네. 놀라운 사실이죠. 아, 그러면 그리고 지금 밑에 보세요. 저 잠실 L스가 19억, 18억에서 22억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호가는 막 23억도 가요. 예. 저 보세요. 총 다 조사하니까 42건 중에 9건 등기됐어요. 33건 미등기예요.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지금 6월이에요. 6월 다 지나가고 7월 돼 가고 있잖아요. 그 보시면 10건 중에 저 헬리오시티 10건 네. 중에 23년 내 한 건도 등기 안 됐어요. 아, 34평이. 19억 이상. 네, 그 19억. 거래됐다고 저게 16억, 신고된 17억 게. 가다가 요새 19억 갔다고 기사 많이 봤잖아요. 네.
하나도 안 됐어요. 아. 이게 너무 심각하죠. 이건 뉴스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처음 오픈되는 거거든요. 그럼 팔렸다라는 기사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저렇게까지 등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면 지금 얼마나 이게 펌핑이 의도적인지가 이해되시죠. 네. 한국 부동산 원조차 펌핑의 동조항으로도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돈이 오간 그 증빙 자료도 같이 내야 됩니까? 아니, 계약서만 있으면 계약서만 돼요. 있으면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제 또 돈이 오간 네. 것까지도 예전에는 필요가 없는 자금 조달 거죠. 계획서를 했는데 또 그것도 뭐 네. 위험이나 이런 식인데 아. 잔금 칠 때는 또 내야 돼요. 자금 조달 네. 계획서까지 내지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계좌이체 거래 내역까지는 안 들어간단 안 말이에요.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딱 그냥 거기까지- 거래 신고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한 60일 뒤에 지금 뭐 1년 지나도 해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네. 작년에 신고가 한 거. 그랬다가 저번에 뉴스 한 번 났잖아요. 신고가 거래 중에 40%인가 50%가 다 허위다. 다 네. 이게 이렇게 시장을 혼돈시키니까 그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대법원이 오죽했으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대법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한국부동산원이 대법원에다가 등기 자료 좀 주세요 해가지고 할 일이잖아요. 거꾸로 맞죠? 해야죠. 네. 거꾸로 된 거를 대놓고 얘기하기 예. 같은 공무원이니까 좀 미안했겠죠? 네.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원이 조금 뭐 손 원장님께서 이 뜻을 받아들여서 이걸 받아서 해외처럼 똑같이 신뢰도 있게 짜라 했으면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저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죠? 주간 통계 없어져야 되고. 지금 도킴님도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바로 등기를 하죠. 실제로 진짜 샀다면 바로 등기를 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무슨 일 날지 네. 모르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KB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KB의 주택 동향에서는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걸로 나왔다는 네, 저번 말씀이신 주보다 거죠? 하락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수치가 정확히 갔는데 마이너스 0.1이었다 그러면 네. 이번에 마이너스 0.3을 떨어졌어요. 확실합니다. 그럼 둘 중에 KB를 봐야 된다. 집값은 더 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겁니까? KB는 어느 제가 쪽입니까? 또 네. KB도 확인해봤죠. 예. KB는 일단 실거래가를 위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요소가 최소화시켰어요. 정량적으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량적인 거를 최대 비중을 두고. 예, 예. 근데 부동산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모호했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냐?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전화가 안 왔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반등이 시작입니까? 아직 아니라고 일입니까? 이제 말씀드릴 네. 수 있죠. 이제 정확하게. 제가. 예.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전망하시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자료가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6월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 주택 산업 경제. 네. 네. 주택 나왔는데 네. 이번 달 지수가 82.9로 지난달보다 3.9포인트가 또 떨어졌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는 100은 물론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는 있었는데 네네. 이번 달에 6월에 푹 꺾였습니다. 네. 그럼 푹 앞으로 꺾였죠. 네, 예.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그거 거라고 보는 주택산업연구원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건설사 사장님들한테 시장 상황을 미뤄서 알 수 있게 물어봐요. 네. 어떠냐, 건설 좀 사업하시는 게 잘 될 거냐 이게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꺾였잖아요. 네. 안 될 것 같다는 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왜냐하면 분양가를 계산해 보니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가격이 나오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분양을 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택가격 상승인데 말대로 그럼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장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증이죠.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약간 과장됐다라고 판단되는 반증의 데이터를 건설사에서는.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건설사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도. 근데 얼마나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6월부터는 또 분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비용이 늘었잖아요. 네. 지금 6개월 동안 분양을 미뤘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할 거를 13대책 나오고 나서 실거주 의무 폐지 그걸 쳐다보면서 느려진 것도 많고 또 조합이나 이런 도시정비 사업은 조합원하고 분양가 조정하느라고 지금 네. 건축비 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금융비용이 엄청 나가잖아요. 네, 네. 이자율도 막 좀 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년만 가면은 분양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2012년대 착한 분양가. 네. 건설사를 가만히 있는데 조합원들이 우리 싸게 빨리 팔고 네, 금융비 네, 네, 이자 네, 안 낼래. 네. 그게 남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어떤 모습을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래서 분양가 자체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집값이 본의 아니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죠. 분양가는 계속 왜 이렇게 비싸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완판이었잖아요. 서울이.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운 좋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돼서 분양한 것들이에요. 그 전에 인가를 받을 때. 근데 요새부터 할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하고 건설사 사장님, 시행사, 시공사 다 입장이 틀리니까 이게 잘못했다 미분양 나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막 미뤄지는 데다가 정부의 대책도 완벽하게 완비가 안 됐고 국회에서는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으다가 이거 도저히 더 버티기 힘들잖아요. 왜? 금융병 때문에. 그러면 가야 되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건축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시멘트하고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업체가 틀리거든요. 네. 이갑하고 이갑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갑론을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건축비 시멘트 값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철강성은 또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유연탄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내렸어요. 국제.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접어두고라도 분양 현장에 대해서 더 미룰 수는 없잖아요. 1년이면 보통 7에서 12%인데 네. 저번에 말씀드린 신용등급 최상위 말고 그 다음 급은 지금 회사채 이자가 10에서 14%예요. 예. 그럼 보통 현장들이 수익률이 보통 10에서 20%인데 2년이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자도 못 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딱 그 꼭지점에 와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눈이 그러잖아요. 가을부터 좀 시장이 좀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에다가 역전세 껴있죠. 네. 연체 껴있죠. 이게 다 물리거든요. 네. 그 시점이. 그리고 한 예를 들면 개포자의 프레젠스 강남이 아직 다 소진이 안 됐어요. 전세가. 그랬는데 지금 원베일리 물건들이 8월에 입주인데 그렇죠. 강남에 물건이 벌써 나와요. 네. 겹쳤죠? 그러면 1월에 DH파크 6,700세대를 포함해서 한 9,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마이너스 3을 하면 10월부터 물건이 나와요. 네. 요것들이 소진이 안 된 것들이 쌓여 있는데 10월에 또 물건이 나온다? 점점 쌓이는데 시장은 어때요? 역전세잖아요. 예. 그럼 현장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럼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가을에 가서 잘못돼서 분양하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6월, 7월에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안만 늦어도. 그래서 그 시기 때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분양가가 높은 데는 완판되기 쉽지 않고 적절한 데 완판되고 막 양극화가 벌어질 거고 지방은 지금 겁이 나서 분양을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임대주택 전환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을 겨울까지는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파도가 치니까. 그리고 공공분양은 좀 싸니까 네. 적극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건설사들도 지금 골치가 굉장히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잠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을 봐서는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자니 하다니 금융 비용도 안 되고 네. 네, 원가도 뭐 예.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정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연체율 또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심각하죠.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드디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 현장을 네,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토했죠. 네, 실토를 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맞아요. 시장 전반은 다 비슷한 분위기 아닙니까? 은행들도 연체율이 높아진 은행은 그렇진 연체율이 않습니까? 있더라도 네. 여러분 아시는 대손충당금이 충분해요. 예.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 금융권은 대손충당금에 문제가 생길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뱅크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죠? 현장 점검 나가는 건 거의 이례적, 거의 처음인 일이에요. 현장 점검 나가는 거. 네. 불러다가 조사했어도 그만큼 긴박하다는 반증이죠. 근데 그 카드도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카드사들이 지금 카드 신용대출 있잖아요. 그 온라인 막 막고 있어요. 네. 몇 개 대놓고 얘기하면 뭐하고 몇 개 카드사는 지금 막았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안 되고 우리 기억나시죠? 그 LG 카드 대란 사태. 예, 카드 대란. 네. 그러고서 몇 년 뒤에 이제 우리가 또 2008년 터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작점이 몇 프로냐면요. 연체율이 2.5%부터 갑자기 10%, 12%까지 갑자기 네.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은 평상시에는 0.5에서 0.8, 1% 수준 미치거든요. 1% 넘어가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고 네. 2% 넘어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2%를 위험 기준 그 연체율을 봐요. 네, 네. 그때부터 군대를 말하면 이제 예. 독수리 네, 뭐죠? 네. 까먹었네. 진돗개 하나 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직전인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금융권 중에 협자 들어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쪽 분들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협자 들어가는 이금융권은 주로 독립체 산영이에요. 네네네. 중앙회가 다 책임을 지는 예, 건 아니지만 그 근데 그게 영향이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정말 대구 사태처럼 다른 새마을금고도 좀 그때 잠깐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협자들한테 많고 그 중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협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한 분이 계세요. 자기의 인생 진로에 대해서 왜? 네, 이제 근데 저희 시간이 40초 남았습니다. 네네. 그만큼 시장이 네. 생각보다 수면 아래 위험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연체율 증가가 단순히 볼 게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 갑자기 어느 지점을 지나면 돌려막기 네. 뭐 딱 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그 시점 진짜 위험하니까 김광희 위원장이 다니신다. 네. 아,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막 신나는 뉴스가 별로 없는데 네. 언젠가 좀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그래도 올해가 지나고 나면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저희 그 내부 사정으로 한 주 결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좀 휴가를 가지시고 오늘 600주년인가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건 오. 수요일입니다. 네, 네, 600회 축하드립니다. 특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